자, 여기 보면 이제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원리관 내용 구성 있는데, 요거는 내용 조직 방법에서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서문을 볼게요. 세계사를 보는 다수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이미 서술된 세계사가 담고 있는 가치와 권력 구조를 해체될 수 있지만, 현재 세계사에서 가치 중립적인 세계사를 서술이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21세기의 세계 변화를 담아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세계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류 경험과 관련 속에서 우리나라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문제들을 국가보다 큰 틀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이를 위해서 세계사 내용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또는 준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머리말 부분은 이제 꼭 넘어가 380페이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한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 단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같은 분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규모나 종류에서 동질적인 것도 아니다. 자, 우리 문제가 꼭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고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는 다시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우크라이나나 그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죠. 자, 이러한 사실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을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현실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의 기원, 전개 과정, 파장 효과 등을 하나의 지역보다 더 큰 지리적 틀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은 단순히 실제 교육 과정이 강조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성의 어떤 심화라는 관점에서 세계사 사건들의 이해한 능력과 태도를 합의할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가 이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거를 보는 그 시각들도 상호 의존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의 어떤 필요성 이것이 이제 현재적 문제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편사 세계사 해 갖고 뭐 이제 그 뭐 서양 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쭉쭉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문명들의 역사로서 세계사 해 갖고 문명들의 세계사 소식인데 쭉 읽어 보세요 그냥. 예. 쭉쭉 넘어가고 자, 여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390 페이지 보세요. 자, 현재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 문명을 단위로 세계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세계 유럽사나 아시아사를 구분한다. 그리고 정근대사에서 유럽사는 서유럽의 역사를 주로 뽀대로 하고 중세에서 비잔틴 문화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아시아사는 동아시아 문명, 인도와 동남아시아 문명, 그리고 서아시아 문명 등 각각 비슷한 비중으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 있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근대에 와서는 유럽의 근대적 전개 과정이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현행 교과서 내용의 이제 구성 과정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상호 이전성 심화 과정의 세계사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방구사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방구사. 요거 좀 보기 전에 잠깐 보충 설명하면 자, 세계사 인식의 번창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기존의 세계사는 신학로 개척을 계기로 19세기 때 형성된 유럽 중심의 세계사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목표로 한 목적적 세계사인데 이거에 대해 대안적 세계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계 범위를 상대화시키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이집 그 누구야? 이란국의 어 나시드 우딘의 집사 같은 거 있죠? 예, 요건 그 있고 지역 문명을 강조하고 그 국가사 지역사의 상호 보완 거기다 지구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잖아요. 대안적 지구사. 그리고 나서 인제 상호 관련성 측면을 강조해 가지고 벤틀이라는 사람이 방구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상호 교류와 작용을 강조하고 이 동반구, 서반구 뭐 이렇게 나누고 동반구 안에서 원거리 무역 형성하여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된다.
그리고 인제 이걸 바탕으로 역사 교육에서 인제 간접적 접근 방법을 인제 있는 거죠. 이 간접적 접근 방법은 앞에 언급했던 방구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상호 의존성의 어떤 심화 과정에서 19 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을 하고 등등 있는데, 요 간접적 접근 방법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그 이론적 바탕이 됐던 방구사도 언젠가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구사부터 인제 좀 요약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정리를 하고 나서 인제 읽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구사는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의 발달 과정보다는 그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을 시대 구분했다. 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이론도 좀 분명히 한계는 있어. 19 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이제 차이를 밝히지 못하는 데 있는데, 하여튼 이건 보고, 그래서 벤틀리는 이 방구사에서 크게 인제 뭘로 나누냐면 동방구, 서방구, 오세아니아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제 16 세기 이전에 그걸. 그래서 동방구 안에는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대륙을 포함 지리적 단위로 인제 나누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예전에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있죠. 이 유라시아라는 개념은 아시아와 유럽을 통합하는 개념이죠. 그 유라시아에서 이제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 정도, 유럽과 인제 그런 교류가 많았던 북아프리카는 포함되지만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좀 영호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유라시안 그 개념보다는 동반구라는 개념을 썼어요. 예. 그리고 동반구, 그다음 서반구, 오세아니아 이렇게 인제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된 건 이 동반구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동반구 안에서 이제 상호 교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뭐냐면 초기 복합사회, 고대 문명, 고전 문명, 후기 고전 시대, 유목제국 시대, 근대 이렇게 인제 쭉 해 가지고 했고, 그리고 16 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됐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한 게 예전에는 이전까지 따로따로 놀았던 이런 그 애들이 세 개가 합쳐서 지리산을 발견 후에 이제 하나로 놀기 시작한 거죠. 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의의를 보면 그 역사의의 대상은 반군의 비슷한 발전 정도에 따라서 보이는 개별적인 문명이나 국가적 발전이 아니라 발전 차원에서 문명과 지역을 연결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양상이다. 상호 교류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 연결되는데, 요 방구사 개념도를 제가 그려 놨거든요. 그래서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 그 동반구는 이제 지리산 발견 이전까지 인제 나름대로 그 이렇게 상호 교류의 원리에 따라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인제 시대 구분이 있고, 여기 그 계기가 그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리산 발견 이후에는 요게 서로 연결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갈색책 내용을 볼게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거기 392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 보죠. 자, 1950 년대 말 이후에 세계사 서술 내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을 추적할 수 있는 공간적 틀로 유라시아와 함께 방구사를 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이제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저 사하라 이북 지역의 아프리카인데 사하라 이남은 빠져 있죠. 근데 이 동반구는 사하라 이남까지 다 포함된 아프리카 전체에 포괄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제 방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세계는 지역적 크게 세 부분 나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대륙을 포함한 동반구와 남북 아메리카의 서반구,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선도로 이어진 오세아니아 등이다. 그래서 방구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복합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구를 역사 연구의 개념적 틀로 설정할 경우에 역사의 대상은 방구 내에서 비슷한 발전 정도를 보이는 개별적인 문명이나 국가적 발전이 아니라 방구 차원에서 문명이나 지역을 연결하면서 펼쳐진 그 역사적 사건이나 양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문화와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그들 방구 안에서 이제 상호 교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방구사의 지속적인 접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류 경험을 구성하는데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 같은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동반구 또는 서반구에 있는 사회 민족 가운데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존재하는 예는 거의 없다. 특히 인제 상업적, 정치적, 문화적 접촉은 동반구에 존재하는 사례와 지역을
항상 복잡하게 연결했으며 역사는 이러한 경향이 확대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층 넓은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세계 변화 추세에 대해서 이해에 도와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구를 가지고 이해할 때 이제 뭔가 유용한 점, 인식의 유용한 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방구란 개념이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에 대한 역사적 개념인데, 그래서 유라시아와 동방구의 비교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라시아와 동방구의 이제 비교 차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유라시아는 아시아, 유럽을 통합하는 역사적 개념이다. 이에 반해서 동방구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까지의 통합된 지리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자, 아프리카 대륙은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사하라 이북과 이남을 나눌 수 있다. 사하라 이북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과 밀접한 관련이 맺으면서 역사적 경험을 쌓았다면 여기에 이제 유라시아 쪽에 이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죠. 사하라 이남은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부터 고립된 역사적 과정을 겪었다. 그렇다고 사하라 이남의 그 아프리카 지역이 유럽이나 아시아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사 보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하라 그 횡단무역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볼 때 사하라 이북과 사하라 이남이 어 항상 물론 비중은 좀 적지만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아프리카 역사적인 경험을 소외시키지 않고 의미 있게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동반구는 새로운 그 세계사 구성을 위한 적절한 개념 터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부터가 이제 여기 아프리카의 역사적 경험, 주로 이제 사하라 이북 이남의 이제 아프리카 경험이죠. 이것이 이제 소외될 수 있지 않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반구는 새로운 구성의 어떤 개념적 틀이 있다. 그래서 동반구의 어떤 개념 설정의 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사 중심의 이제 원료 상호 관련성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사 연구 방법은 종종 간지역적 접근 방법, 초지역적 접근 방법, 행문학적, 행지역적 접근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상호 교류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지역적인 사건이나 일부 구성원들의 경험에 국한된 사건들을 연구 대상으로 제기한다. 즉 방구 차원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정치, 문화적 경계 넘어 넓은 지역에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사건들, 국민, 국가 등 인류의 공통적으로 만든 제도나 제도 같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사건들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구 대상이 됐던 것이 뭐냐면 이제 보면 잠깐 이게 이거 없네. 제 앞부분에 제가 했네. 잠깐만요. 내용 좀 잠깐만 좀 쉬고 계세요. 자,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간접적 접근 방법 연구 대상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잠깐 보면 A문화권, B문화권, C문화권이 있다고 봐요. 근데 A문화권, B문화권, C문화권이 각각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간접적 경험의 연구 그 대상이 아니죠. 주로 이제 요게 상호 관련적인 부분들. 어, 그래서 이런 상호 관련적인 부분들만 접근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하나 이상의 사회나 문화권의 접촉과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의 비교 또는 사회문화적 관계된 연구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 연구 대상인데 우리가 이제 청동기나 철기 같은 것들이 한 지역 문화권에서 만들어질 수는 요 문화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파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교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적 사건이나 일부 사람들의 경험을 국한된 사건들 연구 대상에 안고 정치 문화적 경계를 넘어 넓은 역동적으로 연결된 일어난 사건들, 국민 국가 등 인류가 공통적으로 만든 제도와 전쟁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연구 대상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문화권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주로 인제 뭐냐면 정치들 뭐 중앙 집권적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 이런 그 교류 경제 관련된 내용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각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상호 교류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상호 관련성의 원리의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지역 접근 방법, 비교사적 접근에 기초한 세계사 연구는 서구 중심의 세계를 탈피해서 새로운 시각을 대학에
시각으로 대학의 세계사 강좌를 개발하거나 고등학교 세계사 과정을 다룰 수 있는 그 주제들을 개발하고 세계사 시대 구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간접적 적용 방법,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조직에 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1960년대 이후 많은 그 세계사가들은 상호 의존성에 심화하는 관점에서 16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해왔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발견한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논의에서 인류사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세계사는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을 보고, 왜냐하면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후부터 이제 상호 의존성 심화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제 뭐냐 상호 의존성 심화 과정이 있었다 보고, 그에 따른 이제 시대의 구분을 하는 경향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지금 언급한 제리 벤트의 방구사죠. 제시한 시대 구분이다. 제리 방트리는 여러 사회나 문화권에 거쳐서 일어났던 역사 과정을 초점을 맞추고자 제안하면서 세계를 크게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로 구분하고 있다. 자, 이 세 지역의 역사적 은 거의 접촉이 없었고, 그러니까 16세기 이전까지 없었다는 거죠. 각 지역의 역사 변화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16세기 이전까지 각 지역의 문화권 안에 사이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러한 접촉이 특히 동반구 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갖고 문화권의 상호 의존성 심한 관점의 시대 구분을 시도했다. 그래서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까지는 16세기 이전까지는 이들 안에,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까지는 간에 교류는 없었지만 동반구나 서반구, 오세아니아 안에서는 교류가 많았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동반구를 이제 되게 교류가 많았는데, 이걸 동반구의 역사를 상호 신호 의존성 심화하는 관점에서 시대 구분했다는 거야. 그래서 초기 복합사회, 뭐 고대 문명, 그다음에 고전 문명, 후기 고전 시대, 유목 제국 시대, 뭐 근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목 제국 시대까지는 이제 뭐 그 지상 발견 이전까지고, 이유는 이제 지상 이후죠. 벤트리는 특히 원거리 교육을 통해서 동반구 내 여러 지역이 서로 연결되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원거리 무역은 처음에는 불규칙이었지만 서기 500년부터 해서 1000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고전 문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 후기 고전 시대인가? 예, 여기 시기부터 점차 규칙적이고 빈번해졌으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영역도 이 시기 전후로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교육이 확대되면서 16세기 이후에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되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호 이전선에 입각한 세계사 연구 의미를 이제 볼게요. 자, 보면 벤티는 이제 동반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 발전되는 모습을 부각시킨 방식으로 시대를 구분했다. 자, 이런 시대 구분은 상호 의존성의 증대라는 현재의 세계 변화를 세계사 서술에 투영하면서 동시에 동반구에 존재했던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경험을 시대 구분에 반영하여, 이때 시대 구분의 기준은 상호 의존성의 어떤 기준이죠. 반영하여 인류사 전개의 큰 그림을 제시했던 데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역과 상호작용의 중심으로 세계사를 구성하는 방법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세계사적 전개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16세기 이전의 세계사는 동반구를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서방과 오세아니아 역사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들 역사, 서방과 오세아니아 역사도 한번 좀 숙고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하는 측면에서 시대를 구분할 경우에 각 지역 관점이나 보는 변화나 지속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됐는데, 그러면 그 각 지역,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문명 단위의 어떤 관점에서 변화나 지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외부적인 변화만 강조하고 내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묻힐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뒤에 간접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을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벤틀리는 16세기 이후에 근대로 규정하고 하나의 시기로 구분했다. 그런데 상호 의존성의 심화를 동아시아 관점에 보면 19세기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죠. 서구의 시각을 보면 16세기 이후에 이제 볼 수 있지만 19세기 뭐냐면
동아시아의 관점을 보면 19세기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아시아 서구의 시작을 보면 16세기 이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투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의 세력 확대가 동질적인 사건이 인식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시각에서 보면 동아시아가 제국주의 세계 질서 편입하면서 질적인 전환을 맞이한 건 19세기죠.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때 들어올 때는 그 서양 세력들이 고장 뭐냐면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메리카, 그 인도에 이제 조그만 이제 고아라든지 그런 정도만 이제 장악을 했고 뭐 인도라든지 중국 전체를 볼 때는 크게 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인도나 중국이 이제 큰 영향이 이제 서구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19세기 때부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16세기 이후에 근대 규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19세기와 16세기 어떤 질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야, 벤트니는. 자,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중심 원료 실제 구분할 때 이렇게 지역적 관점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외면될 수 있다. 이때 지역적 관점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볼 때는 16세기가 아니라 19세기다. 이거 얘기하죠. 이 점은 벤틀리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각 지역의 지역적 발전이 지역적 시각에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 구성 방법에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그 벤트리 등 이제 그런 그 상호 의존성의 원리 입각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벤트리의 의견을 받고 벤트리 의견 있죠? 앞에 벤트리 있고 간직적 접근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연구 대상이 있다고 이제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종전에 세계사 교육의 중심에 어떤 것을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극복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 접근 방법이 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예. 문제점이 예전에 기출문제였어. 예. 그래서 지역이나 문화권과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외부적 요인을 간주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국가를 다니건 내재적 발전에 이해가 소홀하다는 거. 그다음에 역사의 변화 동력을 이해할 때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 외부와 내부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외부만 강조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사적 방법이나 문화권적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은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나 이상의 사회와 문화권 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 원리로 세계사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사 내용 구성의 몇 가지 점을 극복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있고 이게 다 네 가지가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 요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첫째는 세계사 교육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는 16세기 이후에 근대 문화의 창조와 전파의 중심지를 서유럽 중심지로 서유럽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세계사의 서유럽인들의 활약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 지역 또는 또한 한 사회에서 발전된 기술과 창조된 문화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데는 근대 이전에 있다는 거야. 16세기 이후가 아니라 근대 이전에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즉 16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 접촉과 교류가 자신의 구조가 가져온 인류사의 변화는 서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근대의 기술과 문화 못지않게 크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6세기 이전에 개발되고 전파된 기술이나 문화는 근대 서유럽과 달리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갈 뿐 그 기술이나 개발에 가져온 인류의 삶의 변화나 그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 예를 든 게 인제 뭐 중국의 하약이라든지 나침반, 활자 발명품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줬는데 불구하고 세계사 서술에서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간단하게 기술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송대는 하약 나침반 활자에 발명되어 한대 제지법과 함께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되었다. 자 이러한 발명품을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근대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러한 서술은 한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문화가 다른 지역과 인류의 삶에 구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할 수 있는 자극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세계에 퍼졌다. 또는 유럽 근대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주었다는 의미만 강조하면서 그가 기억할 만한 하나의 사실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호 관련성에서 주제 선정 원리 관련돼서 좀 보면 자, 둘째는 상호 관련성을
주제 선정 원리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사건들을 세계사에 다루는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의 세계사 같은 경우는 문명 단위, 국가 단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을 다 다루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습의 부담이 죠, 학생의. 그러다 보니 세계사 선택을 안 하잖아, 잘. 근데 이제 상호 교류의 원리를 하다 보면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인데, 자, 내용을 보면 문명의 단위도 큰 주제 설정과 문명 내 왕조와 국가 단위들 단위로 세계사를 이해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세계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문화권과 문명들 다 포괄해서 다루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학습 내용의 증가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한 문화권의 역사를 연대기적 관점에 서술하다 보면 의미 없는 왕조의 이름이나 제도의 이름 등이 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세계사는 이런 측면 때문에 학생들이 세계사를 공부할 내용이라고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고 생소한 용어 가득한 그 너무 어려운 과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건의 의미가 지역이나 국가의 이상의 범위에서 규정될 수 있는 주제로 선정된다고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지역에 관련된 사건들 중심으로 시대 구분할 내용을 선정했고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또 중국 중심적 세계 시각에서 소홀히 다뤘던 문제들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되며 그동안 세계사 전개 과정에서 주변을 다뤘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어, 중앙아시아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 접근 방법을 하면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중심의 어떤 역사에서 벗어났던 그런 사하 이남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의미를 포함을 시키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사하라 이남하고 이제 이북 간의 그 사하라 횡단구역 같은 거 이런 것도 상호 교류의 원리를 강조하면 이런 점들이 부각될 수 있음으로써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역사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원길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중앙아시아 역사 지역도 이제 포함될 수 있고 그동안 이런 서구 중심의 역사를 벗어났던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달달 외우는 내용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셋째는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이해하고 변화의 커다란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문화권적 방법보다는 간접적 접근 방법에 효과적인 틀이 있다. 그러니까 숨을 보기에는 이거 문화권적 부분은 간접적 접근을 볼 수 있죠. 문화권적인 방법은 나무만 보는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커다란 숨을 보기 위해서는 요게 더 낫다. 자, 예를 들어서 화약 제조 기술은 중국 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여러 지역에 전파되어 각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반구 차원에서 변화, 나아가서 지구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자, 하약의 전파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중세 봉건 기사와 그다음에 서아시아 군사 귀족들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가져온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뭐 군사 귀족이라기보다 기사지라고 하지 않나? 좀 그래요. 표현 자체가 기사지인데 자, 또한 유럽이 지중해 유럽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제국의 중심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발전 총기적 화력이 컸죠. 그래서 유럽은 원래 이제 그 중국의 그 화약 무기를 이스라엘 거쳐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발전시킨 건 유럽이야. 유럽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거쳐서 왕조 전쟁이 종교 전쟁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냉병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총포를 중심으로 이런 병기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역수출하는 결과가 되죠, 총포 같은 것들을.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네 번째를 장점을 볼게요. 간접적 접근과의 유용한 점. 넷째는 간접 접근 방법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사는 세계의 또 다른 장점은 인류 전체가 겪었던 공통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인류사 전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경험은 다시 비교사적 관점에서 지역별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그 다면적인 다양한 경우의 세계사 전개 과정을 그 뭐냐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예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 관련된. 그러니까 인류사의 전개의 큰 그림을 그리고 비교섭적 관점에서 세계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를 인제 그 밑에 적어 놨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 간접 접근 방법을 시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주제로는
청동기나 철기 제조 기술이 동반구에 확대되는 과정. 그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적 영감이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퍼졌던 과정. 그다음 몽골 세력이 그동안 큰 접촉이 없었던 동반구 여러 지역의 정치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는데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과정. 그러니까 이슬람 과학과 수학적 지식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과정 등 그 영향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동반구 또는 지구 전체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먼저 그 사건들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반구적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주제들 관련된 것들 이제 해서 상호 관련성에서 어떻게 전개가고 영향을 보는지를 반구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철기 전파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먼저 철기 제조 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전파됐으며 인류 생활에 어떤 공통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반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등 구체적인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서 철기 제조 기술 발달이 어떤 다양한 문화를 만들었으며 각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비교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분은 요거와 연결될 수 있죠. 인류 전체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비교사적 관점에서 세계에서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리고부터죠. 그리고부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철기 전파 과정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각 국가를 이제 비교사적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어 비교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사건들을 반구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변화의 큰 양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지역적 틀로 분석하여 사건의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전개됐으며 어떤 다른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역 간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차원에서 이제 왜냐면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곳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간접적 접근 방법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2-3 년에 나왔던 이제 그 기출 문제는 문제점과 관련된 거예요. 강제적 접근 방법 문제점. 자, 문론부터가 이제 간접적 접근 방법 문제점인데 보면요. 자, 간접적 접근을 기초하여 구성된 세계사 교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지역이나 문화권 듯이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간접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별적인 걸 잘 못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간지역적 접근의 기초에 구성된 세계사는 외부적 요인들은 중심으로 지역이나 국가의 변화를 조목함으로써 지역이나 국가 단위 내재적 발전을 보지 못하죠. 예. 그래서 내재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다할 수 있다. 이 이는 나아가 역사에서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 데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의 변화를 이제 시각할 때 균형적 시각이라는 거는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못 본다는 거죠. 예. 자, 따라서 간접적 접근이 비교사적, 문화권적인 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 채택될 때만 지역적 관점과 인류 전체의 관점이 균형 있게 시각에서 이제 뭐냐면 세계사적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비교사적 방법과 문화권적 방법. 그 내용이 약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간접 접근 방법 할 때 큰 흐름을 보면서도 각각의 작은 그 안에 있는 번화들을 비교사적으로 보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 접근 방법의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간접적 접근 방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장점부터 해서 단점까지 꼼꼼히 읽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반 벤틀리의 그 방구사 있죠? 방구사의 관점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어 97 번입니다. 예. 97번 많이 너무 많이 했나? 95 번. 마지막 인증은 95 번이에요. 네, 95 번. 자, 뭐 여기 맺은 말도 있는데 여기 인제 좀 요거 보고 인제 끝나긴 하죠. 자, 403 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상호 이전선의 개념은 세계사 구성 중심 원리를 채택한다는 것은 서구 중심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사 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하여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사 교육은 또다시 타자의 역사를 어 타 타자의 역사를 타자의 시각에 가르친 것 이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서구적인 어떤 시각에서 어 다른 나라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 시각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사를 보는 다수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이미 서술된 세계사가 담고 있는 가치와 권력 구조를 해치될 수 있지만, 현재 세계사에서 가치 중립적 세계사 소수는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21세기 세계 변화를 담아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자문화 중심 가정에서 세계사 내용을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류의 경험과 관련 속에서 우리나라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과 문제들을 국가보다 큰 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이 구성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갈색책 내용이 더 끝났나요? 네. 이거 한 장 더 있네요. 제가 이제 착각했다. 여기 한 장 더 있어. 세계사 교의 타자 읽기인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읽죠. 하나 더 있네. 예. 그래서 이거 대충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거는요. 예.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그 뒷장에 하나가 더 있었어, 4 장이. 그래서 인제 있는데 4 장으로 구성돼 있네. 예. 그래 갖고 여기 읽어 볼게요. 이거 깜빡하고 제가 그냥 놓칠 뻔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자, 세계사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역사를 진화적, 진보적, 물질적 변화를 보나온 근대 역사의 해체를 배경으로 했다. 그 근대 역사학은 인류의 여러 문명들의 일관된 형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 법칙이나 규칙을 찾으려는 시도였고, 근대화론이나 기술 결정론처럼 역사의 지속과 변화, 그 인간관계를 다양한 사고틀에서 설명했다. 자, 이러한 세계사 기술은 물론 이제 서구적 세계사 기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와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 서구였다. 근데 서구 문명은 서유 국가들과 미국에 의해 구현된 근대화의 성공에 의한 평가받았다. 그래서 세계사 연대기적 개념과 용어들 및 세계사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서구 문명사의 기초에 서구의 죄를 근거로 정해졌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중요도도 기술 진보 같은 서구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고, 세계사는 서구의 필연적 승리로 함축된 것이다. 또한 세계사는 주도 국가 민족 단위로 서술되었다. 그래 갖고 이제 지역이나 문화권 역사는 그에 속하는 제국 국가 민족들의 역사를 합쳐 놓는 것이었고, 특히 근대 서구 국가들의 역사는 우월적 지위를 담보하며 세계사 서술의 중심을 차지했다. 자, 이렇게 인제 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최근 보편 역사 또는 거대 서사를 해체하자는 중장이 확산되면서 서양의 역사 발전 틀에 대한 구성된 세계사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있고, 그다음 전문 역사학은 연구 범위와 관점을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역사가 확대되면서 서구 문명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부정하는 한편 지역권의 문화적 특성을 주목받고 있다는 것. 즉, 세계의 모든 사회가 근대화의 길을 따르면서 동질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상호 적응과 병행에 의존해 갔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번화 이론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시대 공부가 일반에 사용되는 역사 이론은 역사의 지속과 변화 동력에 대한 이해와 가치뿐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사학자들은 국가 민족의 경계를 가로지어 작용했던 세계사 전개 과정을 주목했다. 세계사는 단순히 국가의 개별 역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우열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의 인류 집단과 그들의 상호관계의 역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교류를 세계사 교육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호 관련성의 원리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 뒤에 이제 쭉 읽어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뒷장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420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랜디스도 우리가 경제 발전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의 이제 통찰을 인용하면서 유럽의 성공이 문화의 우월성의 근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 이 랜디스 같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은 서구 중심적인 어떤 역사관이야. 막스 베버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막스 베버에 대해서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학자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종교사회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특히 서유럽 문화가 왜 다른 문화보다 더 자본주의가 빨리 나타나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이 차이를 어디에 찾았냐면 종교에서 찾았어.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윤리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윤리. 거기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 대비돼서 이제 중국 같은 나라를 이제 비교하면서 중국은 유교잖아요. 근데 유교는 믿고 있는 중국에서는 자본주의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이제 종교에서 찾은 거야, 문화에서. 그래서 그 당시 서유럽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이고 그 윤리에 입각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중국은 유교적 윤리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논리를 피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어떤 거죠? 앞으로 예정설이라고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미 인제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다 결정돼 있고 직업도 신이 다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됐다고 그러냐. 그래서 태어난 그 순간 이미 그 뭐냐면 개신교 신자들은 어 선택을 받은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천국에 갈 거다 인제 뭐냐면 선택을 받고 그걸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내면화되는 거야. 그 신의 의지가 내면화돼서 이것이 자기 직종에 대한 어떤 근면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자기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현 시대에 있는 이제 을 좀 약간 거기 현 시대에 자기 부를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그걸 사치하거나 그런 걸 신경하지 않아. 어차피 이제 죽은 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보다는 얘네들은 죽은 후의 세계를 이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현실에선 근면하게 신의 의지에 따라 근면하게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축적된 부를 현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축적을 하는 거야, 자본을. 자본 축적이 일어나죠.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유교에서 강조한 게 뭐야? 체면이죠. 중국 말로 민지를 강조해. 그래서 얘네들은 그 내세가 중요하지 않아. 현실이 중요해.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체면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돈을 벌면 이 돈을 축적해서 다른 사업이나 무슨 그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이걸 이제 소비한단 말이야. 자본 축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요게 인제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자본 축적이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처럼 내세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은 후의 세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신의 의지에 따라서 소명 의식에 따라서 일하고 자본 축적이 가능한 반면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거는 딱 보기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서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지금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들렸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막스 베버의 이거는 대단히 오리엔탈리즘이고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준이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읽어 볼게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통찰을 인용하면서 "유럽의 성공이 문화의 우월성의 근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내적이고 합리적이고 질서 정의가 근본하고 생산적인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새로운 생산 양식 즉 새로운 경제를 창출했다. 자본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랜디스는 그 종교와 정치를 포함한 유럽 문화의 독특성, 특히 기술적 혁신에 대한 개방성 같은 유럽의 예의주의가 경제 성장의 우월성을 가져갔다. 얘기죠. 그래서 정형적인 서구 중심적 사고 방식이었다. 이 막스 베버도 그렇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자, 보면 이제 교과서 서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교과서의 보편적 근대는 그 곧 서구적 근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보편적 근대가 과연 서구적 근대인가? 그런 이제 비판들이 이제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일종의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앞에 있는 그 내용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세계사 설명 구도로서 그 서유럽의 문명화 모델과 근대의 개념은 최근 역사가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근대성은 더 이상 역사를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으로서 질을 갖지 못한 모더니즘이죠. 계몽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자, 근대는 다양한 집단과 지역 근대는 다양한 지역과 집단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근대화는 유럽에서조차도 대단히 불균형하고 상이한 속도에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도 북부 지역은 남들이 근대화되고 산업화됐죠. 근데 남이탈리아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농업사회란 말이야. 예.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도 그런 이제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근대화 과정이 꼭 상시대이기도 하나 즉 각 사회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은 낡은 것이고 계몽된 군대가 모든 사물을 가늠하다는 척도라고 단정짓는 정통 근대 구분은 명백한 오류다. 오히려 근대화는 정통을 토대로 다스릴수록 정통은 근대화 더욱 변화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거는 내용을 보면 세계 사학자들은 근대화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인 가치를 지적함과 동시에 세계 체제가 이중적 사태는 이제 근대화가 정통과 이제 그 근대화 동시에 더불어 발전됐다는 거죠. 자, 동시에 세계 체제가 유럽 자본주의 확산 및 근대 국가 민족의 팽창과 연관된 체계 구성문화 주장도 거부한다. 이미 세계 체제는 이미 16세기 이전부터 형성이 됐죠. 예, 근현대에서 특히 중국과 그 뭐냐면 인도를 중심으로 그는 세계 체제의 기운을 훨씬 더 앞당겨 잡아야 하며 주체는 유럽이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이미 15세기 이전에 세계 체제를 형성한 강범의 유라시아 무역 네트워크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벤트의 방구사에 또 반영돼 있잖아요. 1000년부터 1500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동지중해 이르는 유라시아 지역을 넘나드는 거대한 제국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거대한 규모의 탄력적인 상호망을 구축했다. 그래서 항해 기술과 산업 조직의 개선으로 해상 수송의 호용성이 증대되면서 일본 해안지대,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서남아시아, 지중해, 유럽,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더욱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자, 이 시기 때 아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혁신과 무역이 활력이 두드러진 반면에 서유럽의 경우는 후진적이었다.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14세기 후반 이슬람 학자 이븐 할두는 기독교세 유럽에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북쪽의 야만인데 배울 것이 없다고 이제 확신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상당히 후진적인 사회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럽이. 자, 프랑크는 어 15세기 이후에 1800년에서 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요 프랑크의 관점, 예, 안드레 군드 프랑크가 니 오리엔트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15세기 이후에서 18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16세기에서 19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정도 요 시기까지 아시아가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중국의 인도가 지배했잖아.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도 한동안은 아시아가 세계 지배했다. 세계 경제를. 이 관점이야.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안드레 구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 구돈 프랑크, 예, 안드레 구돈의 프랑크가 니 오리엔트라는 책에서 밝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아부구르드가 말한 13세기 세계 체제의 그 골간이 여러 세기에 거쳐 유지되었고 특히 동아시아 조공 체계는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그 당시 이제 동아시아 무역 체계가 뭐냐면 조공채권 관계죠. 이런 것들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고 세계 체제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는 1800 이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이죠. 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더 활동적이고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1750년대 당시 세계 인구의 약 66%에 이르는 아시아 인구는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준 높은 경제 체제와 제도와 금융 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기반이 아시아 경제의 토대였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살았던 그 18세기 때 후반 막 산업혁명 직전에 살았던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이론에도 거기 있죠. 국부론에도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뭐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고 또 풍요했다. 동인도의 벵골 지역이나 중국의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농업과 제조업에 혁신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이집트, 인도가 잘 나가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에 우위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또한부터 읽어보죠. 몇 페이지면 424페이지. 또한 19세기 유럽의 등장과 자본주의 흥계 역사는 유럽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 오직 내부적인 발전 때문에 뭐 근대가 이뤘다. 이런 식으로 자생설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설명할 수 없고 외부적인 발전도 있겠죠. 영향도. 자, 유럽의 성공은 유럽의 내적 동력 또는 합리성, 제도, 기업가의 정신, 기술 등 예외적인 유럽 문화나 가치 때문이 아니란 뜻이다. 브로데리 지적한처럼 자본주의 합리적 수단이란 한업, 은행업, 중개거래, 시장, 이서, 할인 등
서양의 합리주의 세계 밖에서 또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이건 중국도 있고 저 중동 아랍인들 상인들도 있고 그래요. 17세기 때 과학혁명이라고 존재하지 않았고 산업혁명 식민지가 없었던 불가능하다. 자, 유럽의 경제 성장은 스스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유럽 자체가 세계 시장에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이제 빈약했잖아요. 물건을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끼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메리카에서 자기보다 좀 약간 이제 군사적 열등한 이 아메리카에 가 갖고 이 약탈된 아메리카의 금과 은을 가지다가 자기 무역 수지를 적자를 메우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제약을 가지고 아시아의 생산 지역 무역에 끼어들어 챙긴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유럽은 스스로 확대되어 자신의 유럽 세계를 세계 경제 체제 안에서 여타 지역을 포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 경제. 요때 이 세계 경제는 누가 주도했어요? 인도, 이슬람사인들, 그다음 중국 애들이 주도를 냈던 체제에는 뒤늦게 합류한 거야. 지리산의 발견이고. 예. 아니면 그 체제와 늘상 연결고리가 강화된 걸 불과하다. 즉 유럽인들은 세계 경제 체제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유럽은 이미 발전에 거듭된 경제 생산, 무역, 산업, 금융 제도를 편승해 아시아의 거인을 업계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프랑크는 유럽 중심주의는 벌거벗은 임금이었다 하면서 중국은 시대에 역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밀봉된 갇혀 있는 미라로 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등지에 지배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불깨치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뭐냐면 그 마르크스가 정치 경제 성운에 그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대 중세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이제 이 아시아 생산 양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고대 없이 이제 중세 없이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중세 노예제 사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뭐냐 가지고 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견해가 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고대 안에서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 근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체적 노예제이지 않는가. 고대에서 아시아적 생산이 근대인데 이 아시아 그 총체적 노예제고 그래서 이제 고대제의 뭐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파악된다 뭐 이렇게 관점이야. 예. 고대제. 그래서 엄밀히로 하면 이제 그 정근대사 중국이나 이런 데는 고대 그리고 그 고대와 비슷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정체론적 사회였다가 거의 노예제 국가였다가 뭐냐면 근대로 넘어갔다. 그때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 노예라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노예가 아니라 집단별 노예였다. 이게 인제 전반적인 인제 뭐냐면 그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학자들의 견해들인데 자 이런 견해들 자체가 서구 중심적이죠. 예. 서구 중심. 다만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로 이렇게 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붉게 진한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했죠.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제가 이제 한국사 할 때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제 이걸 또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론을반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자 유럽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주로 인용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변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자본주의 세계의 체제 역동성 등은 다른지의 장기적 역사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가진 유럽적 범주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8세기 때 유럽과 유사한 경제상 즉 점증하는 생산력과 인구 팽창을 경험한 중국이 생산과 자원 분배 배분 문제에서 직면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발전시킨 부분을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때 유럽의 어떤 그 점증하는 인구들이 자본주의를 나타나고 이제 설명하는데 중국도 인구가 늘어났죠. 근데 왜 중국에서는 유럽식 자본주의가 안 나타나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그 변화들은 보편적이 아니라 유럽 특유의 어떤 그 형상들이고 세계의 어떤 그 흐름과 좀 약간 이탈적인 부분이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 버진스는 "세계사에 대해 솔직해지자"라는 논문에서 세계 경제 체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서양의 반응은 시기적으로 늦게 나타났고 기간이 짧으며 서양의 반응론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정치, 경제적 침입에 지나치게 가장 어 가장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를 보는 시각이 지금과 판이하게 달려져 있다고 역사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적 관점을 이제 살펴봤고 쭉쭉 넘어갈게요. 이게 뭐 다 읽지는 못하겠고. 예. 그리고 인제 아빠 인제 그 옥시테라즘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뭐냐면 그 반대말이 옥시테탈리즘이라고 있죠.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 용어도.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인들에 반해서 이 옥시테탈리즘은 거꾸로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동양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서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해요. 예. 반대되는 개념이야.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이 자체가 인제 서양과 동양이나 어떤 이분법적인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이분법적인 건데, 이거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타자의 이해 가능성인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좋은 말 많아. 예. 그래서 뭐 요거까지 시험 문제 나오긴 그러니까 쭉쭉 읽어 보시고 여기. 자, 맺은말을 볼게요. 맺은말. 자, 세계사 교육이 민족이나 국가의 틀에 갇히지 않는 인간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럼 장기간에 거친 여러 문명과 사회들의 세계사 속에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설명의 원리에 갇힌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 자,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에 벌어진 역사를 일괄된 기준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제 거대 담론, 특히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역사 발전 도시겠다 설명하는 거 하잖아요. 야, 이런 시도는 인간 삶의 역동적인 드라마를 틀에 짜인 설명으로 전락시키고 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들은 한 국가나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되어 있는 이를 성취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폐쇄적 역사를 갖추고 만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 어떤 자기의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근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건 모든 업적들 그렇게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연에 거쳐 갖고 하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들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용기와 상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를 보이지 않고 그들의 문화 또는 문명의 특징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에 오른 인간을 그린다. 어떤 역사의 삶을 띠고 그 어떤 그 문명이나 문화권,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인간을 그려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 항해가 교과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무역을 열기 위한 유럽인들 최초의 시대라고 기록되지만 이 전제 자체가 잘못돼요. 스스로 자신이 유럽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뿐이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인제 이거 뒤에 좀 얘기했지만 서강제에 보면 포르투갈인들이 원래 아프리카 인제 이렇게 남단을 탐색하려 했잖아요. 그 목적이 뭐 인도 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여기 뭐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주로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노예나 뭐 금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얻기 위한 거 약탈적인 목적에서 인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인제 쭉쭉 내려가다가 우연찮게 심항공이 발견되고 '여기 돌아가면 인도 항로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틀을 보면 마치 처음부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마치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행동은 단기적인 눈앞의 목표와 이익을 위한 거야. 예. 그 해안 연안에 그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사하라 이남의 연안에 있는 그 노예들이나 금이나 이런 자원들을 그냥 탈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이후 추구할 만큼 궁극적으로 초래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모르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인제 남쪽의 지리산의 발견이 이제 그 항구가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세계사 속에서 인간의 발견은 다층적 이야기의 복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단 개별 인간 또는 집단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그 관계의 발가시 너머에 위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거대 담론 토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그 집단 안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으면서 세계에 대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식론적 특권은 아무래도 없다. 다 보면 다 이해관계에 엉켜 있다는 거죠. 왜 집단이나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권력, 자신과 타자 사이의 현실적 관계를 간주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우월적 위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국심, 민족주의, 편협성과 지역주의는 항상 극복의 대상이다. 세계사 목표는 자기족을 초월한 정말을 얻고 자기 문화와 역사를 제공한 방어적 편리 대신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11년 2차 기출 그 논문 문제에서 나왔던 예문이거든요. 이거 11년 2차 2차 예전에 논술 문제 있었잖아요. 요게 나왔던 예문이야. 예. 그래서 이 논문 예문을 어디에 나왔는지 찬찬 찾는데 역겨운 예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에 67번을 따로 떼서 여기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12세기 색스니 출신의 선택자였던 성 빅토르 위구의 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드 그 오리엔탈리즘 있죠?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제시했던 그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기출 예문이 나왔던 거니까. 자, 동양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하다. 모든 것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숙하고 좀 넓게 자기 도는 사람들은 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전 세계 타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자, 미숙한 사람은 세계 한 곳에만 살아오고 강인한 사람은 모든 걸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완벽한 인간, 모든 걸 다 타향으로 여긴 사람은 아예 고향 자체를 없앤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 시각으로 어떤 곳에 예착을 갖지 않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미숙한 사람은 한 곳에 자기 지역이나 어떤 한 곳에 예착을 가지고 거기에 편협해 갖고 사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는 얘들은 전 세계를 이제 고향으로 여기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착을 갖고 보지만 그 좀 더 보는 사람은 그 예착조차 벗어나서 그 세계를 객관적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조망이라는 말을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완벽한 인간, 고향 자체를 없애버린다. 여기 전 세계를 타향으로 생각한 사람. 이게 이제 뭐야지 전체를 조망하고, 방어적으로 이제 편리 여기 생각한 사람 요런 고향을 아름답게 생각한 사람, 그다음에 미숙한 사람은 세계 한 곳만 살아. 이거는 방어적 편립이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은유를 한 거야, 은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은유편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과 그 경험의 기록들을 모두 다양성과 특성이라는 것에서 파악된다. 객관적으로 파악된다. 어떤 곳에 집착해서 편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초월해 갖고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강한 또한 완벽한 사람은 예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착을 통해 독립과 초연을 얻는다. 조롱과 편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분리하고 변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아무리, 그러니까 두려움과 편견 때문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분리하고 변별하는 것을 강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라는 관념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감금하기도 한다. 근데 되게 어렵게 이제 추상적인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요 내용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예국시, 민족주의, 평화성, 지역주의를 버려야 된다. 예. 그래야지 다양성과 특수성 속에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제 색스니 출신의 빅토리 위고, 이 빅토리 위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빅토리 위고가 아니에요. 예. 하여튼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문제차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역교동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났어요, 역교동.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인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제가 세계사 인제 그 강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세계사 강독을 하기 전에 제가 목록표를 좀 올려 놓을 거야. 이게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려 놨는데, 세계사는 좀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해 갖고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사는 서양사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제 서강자, 서총 이걸 보는데 볼 거예요. 그리고 인제 정근대사가 있고 근현대사는 거기에다가 인제 요번에 15년 개정 교과서 있죠. 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요게 좀 볼 만한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제가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첫 걸음을 하고 있는데 첫 걸음 끝나고 나서 첫 걸음 끝나는 게 한 4월 달쯤 끝날 거거든요. 5월 달에 이제 기타사 부분을 해서 5월 달, 6월 달 정도, 그다음에 동아시아사나 뭐 이렇게 사흘 있는 아시아사 요런 것들 해서 이제 9월 달, 10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어 따로 강의를 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뭐냐면 엮어놓은 강의 들으신 분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서양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